김홍집. 나는 명색이 총리 대신이다. 내가 조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떳떳한 천명이거니와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 구출됨은 짐승만 갖지 못하리라. 죽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1896년 한겨울, 설날을 앞두고 장안은 온통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왕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고 새로이 칠로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이범진, 이완용의 무리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왕을 싸고 돌며 새로운 내각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묵은 내각, 곧 개화 정권이라고도 불리고 친일 내각이라고도 불리는 김홍집 내각은 붕괴되었다. 이날 새벽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왕은 묵은 내각의 대신들을 체포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한편 총리 대신 김홍집은 정병하, 유길준 등과 함께 허겁지겁 경복궁 앞으로 달려갔다. 벌써 친로 정권들은 경복궁 앞에 경찰들을 배치하여 놓았고 보부상 수천 명을 동원하여 광화문 앞에 있는 일본 수비대에서도 일본 군인들이 총금을 날카롭게 세우고 서 있었다. 김홍집 일행은 광화문 해태상 앞에서 순금들에 둘러싸였다. 이때 일본 군인이 달려와 김홍집에게 일본 수비대로 피신하라고 권고하였다. 김홍집은 감연히 말했다. 나는 명색이 조선의 총리 대신이다. 내가 조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떳떳한 천명이거니와 다른 나라 사람에 의해 구출된다는 것은 짐승만 갖지 못하리라. 이에 살기등등한 보부상패들은 그를 교자에서 끌어내렸다. 그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서 그를 죽였다. 한나라의 총리 대신이 떠돌이 보부상들에게 맞아 죽은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벼슬아치의 우두머리가 난도들에게 맞아 죽은 것은 이것이 처음일 것이다. 그러면 그는 어떤 정치가였기에 이 같은 최후를 맞았을까? 그는 명문 경주 김씨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는 충주 목사를 지낸 사식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개성부 유수를 지낸 영작이었다. 그는 서울 용산방 외가에서 한창 밀란으로 나라가 어수선할 적에 태어났다. 그는 25세쯤에 문과에 급제하여 바람 많은 벼슬길에 나왔다. 그가 벼슬길에 나오자 가정의 배경에 힘입어 성품이 부드러운 탓인지 순탄한 길을 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청빈한 벼슬아치였다. 어찌나 가난했는지 그의 부인은 하나뿐인 은비녀를 저당 잡혀 창거리를 마련하느라고 머리에 꽂을 날이 거의 없었다고 전한다. 그는 30대에 벌써 실무의 총책임자 격인 참의의 벼슬을 받았다. 실로 총망받는 소장 정치가였던 것이다. 이동안 나라에서는 1876년 개항을 단행했다. 이 개항을 전후로 하여 나라는 유난히 시끄러웠다. 개항을 반대하는 유림들이 척사위정운동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었고 박수기를 중심한 개화파들은 이에 맞서 개항을 지지하고 있었다. 김홍집은 소장으로서 개화파에 가담하였고 온갖 지탄을 무릅쓰고 개화정책을 실시하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가 생각한 개화정책은 곧 부국강병이었고 이를 실현시키지 않고는 결코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고 믿었다. 1880년 그에게 중요한 임무가 맡겨졌다. 예조 참의의 몸으로 일본 수신사의 임무를 맡은 것이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국제정세와 일본의 개방정책, 특히 일본의 국력이 놀랍게도 신장된 것을 목도했던 것이다. 이때 수신사 일행 속에는 개화파의 중심 인물이던 강의, 지석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일본으로 출발하기 앞서 쌀, 마른 고기 등 속의 먹을 것과 식기까지도 준비하여 갔다. 이것은 일본의 회유책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자는 것이다. 어쨌든 이 사행길에 그는 두 가지 일을 벌였다. 첫째는 황준헌의 조선책략과 황가능의 이언이라는 책을 가져온 것이다. 조선책략은 조선이 독립을 유지하고 러시아의 남진 책략을 막는 길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우애를 맺고 미국과 연합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엮여져 있었다. 또 여건은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약무론 및 변범론의 이론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이 조정에 받쳐지자 김평묵을 중심한 전통 유림들은 일대 반대운동을 펴며 들고 일어났다. 그는 조선 책략 등을 임금에게 소개하면서 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고종은 모든 제도를 뜯어고치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 그리하여 모든 정부 조직을 통리기무아문으로 개편했고 여기에 김홍집은 예조 참판으로 승진되어 외교의 일을 전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의 창설에 노력했고 일본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 파견된 신사유람단을 주선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벌인 일은 지석영을 통한 종두법 등 과학기술의 보급이다. 지석영은 종두법을 익히기 위해 부산의 일본인 의사 밑에서 기술을 익히기도 했고 김홍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서 종두법의 실시를 목격하기도 했었다. 지석영이 종두법의 보급을 위해 우두신서를 편했는데 여기에 그는 서문을 써서 종두법의 보급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두법의 보급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에 척사 위정운동의 중심 세력들은 김홍집을 개화파의 우두머리로 지목하여 규탄을 벌였다. 온갖 비난이 그에게 쏟아진 것이다. 이에 호조 참판으로 전임된 그는 거직을 사직하고 물러나왔다. 첫 번째로 제야의 인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개화 정책을 계속 밀고 나왔는데 그는 곧 불려나가 미국, 영국, 독일 등과 통상조약을 맺을 적에 그 실무를 맡아보았다. 그의 외교에 대한 식견을 임금은 높이 사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외교의 최고 책임자인 예조판서로 승진하였다. 이런 속에 개화파들은 4대당을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를 벌였다. 김옥균, 홍영식, 박영호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켜 개화 정권을 수립한 것이다. 이 개화 내각에 그는 한성판윤이라는 비교적 한직이 주어졌다. 이 같은 한직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 쿠데타에 그가 주동이 아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갑신정변이 3일 첫날로 끝나고 그 주동자 김옥균 등이 일본으로 망명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이를테면 연립내각이 성립되었는데 여기에서 그에게는 좌의정 겸 외무 똑판이라는 벼슬이 주어졌다. 이것은 그가 괴화파이기는 하나 급진적이 아닌 온건 노선을 걸었음을 뜻한다. 그리하여 그는 또다시 외교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한때 한직으로 밀려나기도 했다가 1887년경에는 또다시 좌의정 겸 내무대신이 되어 정계에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온건한 방법으로 계속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1894년에는 온 나라가 소용돌이치는 동학 농민혁명운동이 일어났다. 그에게는 영의정의 중책이 주어졌다. 온건한 그를 내세우는 것이 당시로서는 가장 적절한 인사조치라고 임금은 본 것이다. 그리고 이어 청일전쟁이 일어나 일본이 승리하자 그에게 내각 개편의 중책이 주어졌다. 이것을 제1차 김홍집 내각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는 온건 개화파를 중심으로 4대당의 일부 인사까지 포함하여 내각을 구성했다. 그리고 묵은 봉건 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개혁 정책을 단행하는 주역이 되었다. 이 개혁을 역사에서 갑오경장이라고 부른다. 그는 2차 개혁을 거치면서 계속 총리 대신을 맡았다. 1895년에 이르러 급진 개화파인 박영호 등은 군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그의 사직을 강요하는 압력을 넣었다. 그는 대세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사태로 이어졌고 이리하여 박정량 내각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3개월이 못되어 박정량은 일본의 힘에 밀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사직하고 말았다. 이에 김홍집은 또다시 총리 대신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 개각에 이완용을 학부 대신으로 끌어들이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결국 이완용의 술수에 의해 그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는 총리 대신에 부름을 받고 집을 나서면서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한다. 그런데 대굴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다. 상감께서 밤새 조르시니 어찌 내 한 몸의 안전만을 위해서 상감의 간청을 거절할 수가 있겠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상감의 간청을 수락하고 나왔다. 그러나 이 벼슬길은 역시 잘못이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자 일본은 커다란 음모를 꾸며 민비를 살해하였고 이어 양력의 사용과 단발령을 공포하는 등 새로운 개혁 정책이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는 의병들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났다. 단발령에 대해 매천 야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왕이 먼저 상투를 자르고 곧 중외의 신민들에게도 모두 상투를 자를 것을 명하였다. 단발령이 내리자 통곡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고 저마다 분을 참지 못하였다. 서울에 와 있던 시골 사람들은 멋모르고 밖에 나왔다가 상투를 잘리니 그것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통곡하며 서울을 떠났다. 이런 사정에서 온갖 비난이 그의 한 몸에 쏟아졌다. 성격이 원만하고 부드러운 그로서는 이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속에서 이완용 일파에 의해 아관 파천이 단행되었고
그는 마침내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그의 이 죽음은 어쩌면 그 개인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늘 일본의 이용을 당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당한 뒤 많은 괴아파들은 일본의 자귀를 받고 친일파가 되었다. 박영효를 비롯하여 김윤식, 박정량 등이 그들이다. 이때 그가 만약 살아있었더라면 과연 어떤 행적을 보였을까? 이런 점에서 그는 깨끗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적어도 풍운의 시대에 외교의 솜씨를 발휘하였으나 꺼져가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일본의 관계를 알면서도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었다. 그의 사상을 가장 충실히 계승한 사위 이시영은 나라가 망한 뒤 만주, 상해 등지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1910년 나라가 완전히 망하던 해 그에게 신운이 베풀어지고 시호가 주어졌으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